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세션 오후에 D2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 생태경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3시 4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중에 저희가 앞부분에 또 중남미연구소와 생태문명원 MOU를 체결하느라고 약간의 시간이 돼서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진행자 저의 역할은 어쨌든 시간 관리를 잘 하고 또 발표 3편의 발표가 잘 되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그 의미와 쟁점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지역경제, 노동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생태와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생태 경제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생태 경제학이라는 교재 자체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는 그런 분야입니다. 환경 경제학이면 모를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생태 경제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가 청중은 비록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발표자를 먼저 소개드리고 세 분의 발표가 시간 제약으로 인해서 일단 연달아 세 편 발표를 진행하고 청중이나 혹은 발표자 간의 상호 질문이나 토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분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김병권 전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앞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숙현 지속가능시스템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가운데에 계시고 세 번째 제일 왼쪽으로는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 다 이제 생태경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 또 박숙현 소장님이나 이승무 박사님은 아까 MOU를 체결한 저희 생태문명원의 연구위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김병권 소장님도 저희가 생태문명원 이전에 한유정 쌤이나 저희나 다 여러 가지 공부나 세미나 논의를 같이 해오던 분이고 특히 최근에 왕성하게 생태경제학에 대해서 또 생태와 경제, 생태적 전환에 대해서 글들을 많이 올리고 계셔서 저 그거 다 캡처하고 다운받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시간은 대략 한 분당 15분에서 20분이 되면은 1시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1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면 45분의 시간이 되고 한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상호 질의와 토론이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5분이 되면 일단 말씀을 드려서 15분 내로는 뭔가 정리되도록 하시고 조금 초과돼도 20분은 절대로 넘기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 자료가 다 자료집에 있고 그래서 우선 발표 순서는 김병권 소장님, 박숙현 소장님, 이승무 소장님 세 분의 순서대로 발표가 됩니다. 제목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김병권 소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경제 대안들과 한국사회라는 주제의 발표이고요. 두 번째는 생태경제학에서 바라본 탈성장이 두 번째 발표, 박숙현 소장님의 발표 주제이고 이승무 소장님은 생태경제와 순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각각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김병권 소장님 발표를 진행 부탁드립니다. 발표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도 된다는 주최 측의 걸 받았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전 정의정책연구소장 김병권이고요. 예,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최 측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꼭지를 좀 맡아봤는데요. 얘기를 바로 시간이 없어서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는 화두는 이제
아무래도 기후위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는 공식적인 기관들이 기후위기 대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현재 상태로라면 심지어 이미 IPCC에서 얘기한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 1.5도 온도 추가 상승은 거의 불가피해 보인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주로 생태경제학자들로 모인 23명이나 되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길지 않은 논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였냐면 왜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철저하게 실패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IPCC가 1988년에 결성된 이후에 1990년에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에 걸쳐서 지금 6차 보고서 3개가 연달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30년이 넘은 건데, 생태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30년 동안 유엔이 직접 나서서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철저히 실패했다. 그 상징적인 지표는 1990년 이전에 약 200년 정도 동안에 배출된 탄소의 이산화탄소 양보다 기후위기를 대처한다고 했던 지난 30년 동안 이산화탄소 양이 훨씬 더 많았다. 50몇 %, 그러니까 약 870기가톤 정도여서 50%가 넘었다.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기후위기가 실패했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림에 약간 좀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꼭지는 공공 가버넌스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대처하는데 실패했고 그 이유는 주로는 화석연료 기업이나 이런 기존의 화석연료로부터 이익을 얻는 권력의 힘을 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엘리트나 지식사회, 인텔리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나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시민들이 기존에 살던 삶의 패턴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새로운 탈탄소 사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공공과 지식사회와 시민 전부가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데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두 번째 얘기니까 두 번째 얘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주로 경제 정책과 경제학에 대한 비판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처하려는 정책들은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장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후위기 대처를 하려고 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접근법에서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에 근거한 기후 저감 모델, 기후 완화 모델들이 대체로 기술 중심에 편향되어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수요를 통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에너지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재생에너지까지 제안했지만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 게 아니라 기존 에너지를 계속 보태면서 놔두고 그 위에 보태면서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기존 경제 패러다임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달이죠. 8월 달에 뉴욕타임즈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기사가 나왔는데 요점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특히 올여름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최근에는 파키스탄까지. 근데 이 엄청난 기후위기에 왜 특별히 경제학자들이 딴 사회적인 문제에 잘 나서고 굉장히 나름대로 기여를 해왔던 경제학자들이 하필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에는 그렇게 무력하냐.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체로 경제학자들이 저평가했고, 그리고 대안으로 내세운 것도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제만 가지고 30년 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어느 나라가 그 탄소 가격제로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면서, 경제학이 기후위기에 무력했던 점에 대해서 좀 성찰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런 분위기들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CC 6차 보고서가 작년 8월부터 1차, 2차, 3차가 나왔는데, 이제 3차 보고서가 4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1차 보고서에 자연과학자들이 쓰는 거고, 주로 3차 보고서가 정책과 관련돼서 사회과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요약본은 정치가들이 필터링을 하니까 안 나왔는데, 원본 2200페이지가 넘는 원본에는 꽤 여러 곳에 탈성장과 관련된 또는 성장주의 비판과 관련된 또는 어떤 대안적 경제지표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대목들을 꽤 인용도 하고 참고문헌도 꽤 게재를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IPCC는 자기가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학문적 결과들을 모으는 거라서 이제 그런 포맷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전례 없이 탈성장이라든지 기존 성장 의존형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논문들을 소개해주고 그것들을 인용해주고 있는 추세들이 뭔가 지금 기후위기 대처와 관련해서 특히 기존 주류 경제학으로는 좀 힘든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흐름들 또는 이런 어떤 문제 제기들이 아직은 주변적이지만 주류 언론이나 공식 문서들에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생태경제학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 1960년대부터 태동이 되면서 물론 뭐 학회가 만들어진 건 88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60년대, 70년대에 생태경제학이 처음 나오고 할 때의 초기 문제의식들이 오히려 지금 기후위기 대처를 하는데 훨씬 더 큰 통찰과 시사를 주는 게 아니냐. 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뭐 소개를 올렸는데, 1966년에 케네스 볼딩이 카우보이 경제와 무주인 경제를 얘기하면서 미래 경제는 뭐 환경이 망가지면 또 딴 데 가서 또 먹고 살고 하는 식으로 옮겨 다니는 카우보이 경제가 아니라 닫힌 개로서의 우리의 지구를 인지하게 되는 우주인 경제가 될 거다라고 상당히 상징적인 어법을 써서 주장한 바가 있고, 뒤이어서 허먼데일리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지구 규모에 비해서 인간경제가 별거 아닌 수준의 거의 뭐 엠프티 월드, 비어있는 세상으로 인지가 됐고, 그런 사회에서 경제법칙이라든지 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경제는 지구의 한계 범위를 넘나들 정도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제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꽉 찬 세상에 대한 투월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초창기의 문제 제기를 액면 그대로 지금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닐까. 그리고 결국은 다음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탈성장 논의도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60년대, 70년대에 초창기 생태경제학이 굉장히 강력하고 신선한 문제의식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생태경제학자들의 초창기 문제의식의 기본은 경제 규모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압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지구의 안에서 무한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데, 그 무한한 경제 성장이 언제 끝나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70년대 정도 되면 이미
유한한 지구의 한계 범위까지 경제 규모가 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그걸 기존의 기후 대처를 하는 정책가들이나 경제학에서 계속 무시를 해왔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실제로 선진국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수렴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미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시기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여기 그래프들 보시는 거 대표적인 나라들을 좀 열거했는데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경제성장률은 거의 0%. 이제 19세기만 해도 1%가 안 됐죠. 그리고 20세기 초반 때 이제 2% 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50년대 거대한 가속 시기부터 3.7% 뭐 거의 4%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21세기 들어오면서는 3% 초반대로 주저앉기 시작했고 세계 성장률 자체가 그리고 선진국들은 1%, 뭐 2%, 그리고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제로 성장률이 사실상 수렴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제가 그래프를 대표적으로 몇 나라들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미국이 5, 60년대 꽤 높은 성장률을 보이다 내려갔고 일본은 더 극적으로 6, 70년대 거의 10% 성장을 하다가 지금 뭐 제로 성장으로 갔고 그 다음에 한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한 뭐 8% 성장을 하다가 2000년대 5% 성장 조금 안 되고 2010년대 3%. 이제는 아마 대한민국이 앞으로 3%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도 이미 제로 성장에 수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정책 의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그 다음을 지금 이제 중국이 따라가고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ECD국, 한국도 OECD 국가니까요. 그러니까 선진국들과 한국까지를 포함해서 성장률은 이미 우리가 생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적인 동력을 상당히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걸 반영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2018년에 그러니까 한 4년 전 정도에 유럽에서 생태경제학자들 238명이 모여서 되게 의미 있는 선언을 합니다. 웰빙 경제에 대한 선언을 하고 포럼 속에서 그리고 유럽 연합에 이제 몇 가지를 한 4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이제 주요 내용은 앞으로 유럽 경제는 무한 성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스트 성장 시대를 대비한 준비들을 하자. 조직적인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직적인 준비를 하고 그런 무한 성장에서 제로 성장으로 가는 또는 포스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전환 과정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챙길 시기가 왔다고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무한 성장이 가능해? 이제 이런 어떤 가치적인 철학적인 논의를 하던 시점이 상당히 좀 지나서 꽤 현실적으로 얘기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5분이 지났죠? 예, 한 2, 3분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께서는 탈성장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 무한 성장이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럼 어떻게 경제가 또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때 이제 포스트 성장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 텐데요. 그 답 중에 이제 가장 교과서적이고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60년대 말부터 활동을 해서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허먼데일리라고 하는 생태경제학자가 얘기한 정상 상태의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경제 성장을 무한히 경제 규모를 키워나갈 때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그 과정에서 생태 파괴로 인한 비용이 더 커지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전체 생태적 복지와 경제적 복지를 다 합쳐서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이익보다 손해가 커지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러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이미 그 시점은 와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허먼데일리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 규모를 제한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경제 정책을 그거하고 정합적으로 맞춰서 필 수 있을까를 가지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경제학자 중에서는 가장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2014년인가요? 발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하는 정책을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276쪽 아래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조세 제도를 그런 새로운 경제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 준비율 제도를 만들어서 상업은행들이 신용 창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먼데일리의 정상상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좀 보편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 일반론을 펼치고 있다면, 최근에 유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옥스팜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가 모델링한 도넛 경제 모델이죠. 이거는 2020년 4월에 암스테르담이 코로나 이후에 복구 모델로 이 모델을 채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유명해졌고, 이후에 다른 도시들에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아직 결과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모델이 한쪽에서는 복지선이 떨어져 내려가는 복지선 최저선을 지켜내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생태 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내는 걸 동시에 정책적으로 추구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그를 위해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왔는지는 좀 봐야 될 만한 흥미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목표 모델로 고민해 볼 만한 게 아닐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논의와 함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경제 규모를 세운다, 그리고 파이를 더 키우지 않는다고 할 때, 그렇게 파이가 커지지 않는 경제에서도 그 경제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실업이 폭증하지 않겠나, 금융이 흔들리지 않겠나, 사회가 불안정해지지 않겠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꽤 많은데, 사실은 최근 10년 동안 생태경제학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들을 진척해온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 케인지언들이나 이 친구들이 만든 거시경제 모델을 가지고,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생태 거시경제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리고 탄소 배출을 왕창 줄이는 조건에서도 국민 경제가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는지, 실업률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고 국가 재정이 크게 적자가 나지 않을 수 있는지, 또는 기업들의 이윤율이 어느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특히 캐나다 생태경제학자인 피터 빅터가 자기네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본인의 결론은 큰 문제는 없다.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한 2, 3% 성장할 때보다 한 1, 20% 정도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견딜만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윤율이 5%에서 한 4% 정도까지 1%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견딜만 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구호가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사실상 제로 성장으로 가는데 이제 정책 쪽이라든지 정치가들이 그래도 성장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실적을 내려는 이제 욕구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성장률 지표를 올리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켜보니까 공항 짓겠다고 하는 지금 경기도도 뭐 국제공항 짓겠다고 하고 영남권도 신라공항이라는 국제공항 짓겠다고 하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덕도하고 제주공항 말고도 공항 짓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약간 회색 경제를 인위적으로 강제해서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부채를 과도하게 풀어서 부채 주도로 성장률을 올리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는 성장률을 올려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한국도 진지하게 경제 성장률 집착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만 혹시 뭐 경제학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관심이 많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허만 데일리라는 분은 저희 생태문명원과 MOU를 맺었는데 생태문명원이 미국의 ECOCIV Institute for Ecological Civilization이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것에 저희가 이제 한국의 일종의 브랜치처럼 만든 것이긴 한데 거기에 존 캅 교수님이라고 화이트헤드 철학을 하시고 또 그 생태 신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허만 데일리 교수와 함께 For the Common Good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 책이 지금 김병권 소장님이 이제 그 허만 데일리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분을 보면은 저도 이분이야말로 그러니까 정통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생태 경제학으로 가는데 필요한 디딤돌들을 이렇게 놓아주신 겁니다. 이론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제 점점 이후의 생태 경제학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학의 방법론보다 어떤 과학과 굉장히 다른 접근들도 많아서 사실 경제학자조차도 거기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생소한 감이 있는데 허만 데일리 교수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생태문명원과도 많은 저희들 그 국제 포럼에도 참여를 해주신 적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행하게도 이 책이 아직 번역이 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개해주신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월스 책은 학고제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저도 강의에도 사용을 하고 도시 정책에도 적용이 되고 서울시에서 생태 전환 도시 선언을 할 때도 이분이 초대하고 와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전주 같은 데서는 암스테르담에 가서 이게 단순한 도시가 주도하면서도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라던가 어떻게 거버넌스적으로 이런 전환을 도시 차원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김병권 박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자료에는 들어있는데 뭐냐면 대안 중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와 노동 시간 줄이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린 뉴딜이라던가 전환에 있어서 어떻게 탈성장의 문제와 일자리와 고용의 문제를 같이 푸는가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도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을 저도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내용이 아주 많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약간의 그 뒤를 부연해 드렸고요. 이어서 박숙현 소장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속가능 시스템 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숙현입니다. 생태경제학에서 바라본 탈성장 경로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요. 제가 탈성장을 이야기한 지가 벌써 이런 토론회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한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가능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탈성장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어떤 주체들이 그러면 이런 탈성장의 경로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들인가 이것과 관련돼서 몇몇 분하고 같이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제를 그냥 그럼 생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탈성장을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제 발표는 아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그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에 있었던 그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들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략들을 취하고 있지만 이것을 탈성장의 형태로 조금 더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요구되는 미래 전략 앞서서 그 김병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도덕경제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경제 성장 모델에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탈동조화라는 정책이나 녹색 성장이나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도덕경제학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탈성장과 지역순환 경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삶 지향적이고 나의 베이스 중심적이다, 라이프 스타일 중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전략을 적용하는 분야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탈동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럽에서 나온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 경제가 그 GDP하고 맨 밑에 빨간색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죠. 이것이 최근 들어서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그래도 덜 배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거죠. 디커플링을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로 유럽 같은 경우 재생에너지만 생각을 하니까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디커플링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나마 조금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약간 흐린 점들인데요. 제조업이나 기존의 그 부가가치를 많이 생산해냈던 우리나라가 수출 산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은 대부분 디커플링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도의 그 전략이 녹색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기존의 디커플링하고 마찬가지죠. 신재생 에너지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전혀 그것도 못했고 오히려 4대강이라든가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로 녹색 성장 주장을 해왔지만 매우 불충분한 결과를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덕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몇몇 가지들은 사실은 우리가 생태적인 실링이라고 얘기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기반을 충족시켜서 사람들의 삶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 것을 저도 이제 SDGs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곳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재생에너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을 보면 기존의 탈동조화 전략과 큰 차이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그 여러 명의 학자들이 실제로 이 탈동조화들이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Planetary Boundaries라는 이론에 맞춰서 생태적인 그 경계를 넘어가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요소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X축을 보시면은 6가지 중에서
경제적으로 뭐 성장을 하면서 하든 그 사회적 기반을 충족시키면서 보면 사회적 기반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거의 다 대부분이 생태적인 부분을 그 실링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그 동안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어떤 패스를 걸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복지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생태적으로도 그 실링을 맞추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사례들을 가지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반, 소셜 파운데이션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생태적인 한계를 넘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인간 웰빙과 급진적 자원 사용의 감축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탈성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들을 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을 했을 때 이건 2021년도에 나온 그 논문인데요. IPCC에서 제공한 그 시나리오별로 봤을 때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들은 나오지만 에너지양 자체는 아까 이제 데일리가 이야기하는 throughput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처리량, 에너지 사용량, 물질 사용량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디커플링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1.5도씨 이하를 맞출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디그로스 시나리오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그로스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앞으로 천천히 더 공부를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구글 트렌드를 보면 제가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이코노미하고 디그로스하고를 비교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스테디 스테이트에 관심이 있었는지 초반에는 그렇지만 최근에는 디그로스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퍼가 나오는 양은 이거는 이제 그 생태경제학에서만 이제 국한했을 때 스칼라를 통해서 제가 살펴봤을 때 스테디 스테이트 이코노미가 여전히 훨씬 더 많습니다. 볼륨 자체는. 하지만 편수가 늘어나는 증가 추세는 디그로스 쪽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의 관심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탈성장이란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불편함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는 그룹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아무래도 남미 쪽하고 같이 하는 학계다 보니까 제가 남미에서 나오는 그 탈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부엔비비르라는 이런 사상적, 철학적인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서 같이 동일성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여기에 좀 삽입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존의 그냥 환경주의보다는 돌봄의 윤리라던가 그리고 자연과 같이 어울려 있는 그 공동체와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같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과 감수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 자체, 철학 자체가 바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생태경제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현재 경제 모델로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경계 내에서 아까 실링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내에서 사회적 목표까지 완전히 달성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제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전략으로 탈성장을 고민해 봐야 되고 이것은 생물 다양성 부분에서도 단순히 기후변화 완화라든가 서식지 복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삶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요즘은 네이처 포지티브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포지티브로 올라가는 단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이든 기후변화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완전히 기존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그림을 그리느라 너무 힘들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발표 나왔던 것 중에
앞선 그 세션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비의 편익이나 환경의 훼손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 소비의 편익과 환경 훼손이라는 부분을 이 만나는 부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그걸 줄여가서 이 편익이 조금 더 나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지점 자체가 이미 컬랩스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편익, 환경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얻는 편익 이런 것들이 실질보다는 훨씬 과장되게 오버에스티메이트 되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낮추고 그 낮춘 거에서 우리가 콜랩스하는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를 해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의 실질적 경로가 탈성장의 경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이건 제가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그림을 그린 건데 population하고 그 waste나 여기 consumption이 throughput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기술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술과 복원이라는 부분, 환경, 생태계 서비스의 복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집중해야 될 개입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다 시간을 다 썼네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던가 다양한 녹색 성장이라던가 기후위기를 하는 데 필요한 경제 영역에서의 정책을 국제적이든 아니면 지구사회든 했던 탈조, 동조, 디커플링, 경제가 발전하면서 탄소를 줄이거나 통제해내는 이건 어쨌든 성공하지 않고 녹색 성장 역시 그런 목표의 측면에서 보면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라는 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 이후에 이제 돈업 경제, 지역 경제 자체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전체의 어떤 상을 만들어내는 대안으로는 아직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명료하지 않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환 경제나 지역 순환 경제라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사실은 조금 이제 안 하셨지만 다행인 건 이승무 박사님의 다음 주제가 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순환경제연구소 이승무이고요. 저는 그 생태경제와 순환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 소화하기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잡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에 처음에 그 개념을 잘 설정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발표 내용 자체가 사실 좀 부실한데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좀 핑계를 대는 식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중남미 와의 그런 어떤 연결성 속에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제가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남미건 북미건 간에. 근데 이제 주로 책을 보고 이제 여러 가지 감탄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남미의 역사가 이제 생태 위기, 생태 전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그 역사는 뭐냐? 서구 문명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서 그 전에 굉장히 자연하고 균형적이고 이렇게
아주 순환적으로 살고 있었던 중남미 사회가 붕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또 굉장한 어떤 식민지 상태를 거치면서 많은 자원들을 뺏기는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그 최근에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현대 문명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세계사회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그 지금은 오히려 전 세계 인류 문명이 가는 방향을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같은 아시아 국가 비슷한 경험을 해온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상당히 손을 잡고 같은 경험을 공유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개념 자체가 순환이라는 거죠.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 그 인간 사회의 어떤 일체성, 이게 뭘 갖다 써버리면은 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채워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그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이 다 있었다는 건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경제 관념 속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제일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남미에 감탄했었던 게 옛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렇게 수렵 채취 뭐 그런 간단한 농경 생활을 하고 그럴 때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이 식물들 종류를 갖다가 막 수백 가지 종류들을 갖다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식물들을 갖다가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사계절의 순환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었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공부했었던 윌리엄 코키라고 하는 사람 책에 보면은 하나의 워터쉐드, 그러니까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순환적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서양 문명이 침략하면서 그런 생활들이 점점 없어지고 지역들이 다 황폐화돼 버려 가지고서 토양 침식이 일어나고 뭐 대규모의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자연과 인간과의 조화의 경험들을 되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바 같은 경우는 스페인 식민지였었는데, 이제 쿠바가 사탕수수, 설탕의 전 세계의 한 30%를 갖다가 공급을 하는 그런 나라였었대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산림 면적이 52%에서 14%로 감소를 했는데, 이제 50년대 말에 쿠바 혁명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산림 면적이 한 30% 정도를 회복을 했다. 그러고 이제 소련과 동국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생태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상당한 어떤 유기농업들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어떤 생태적인 전환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서 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시사점을 많이 주는데, 여기 그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설문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것도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거라서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농부들한테 어떤 점이 전환됐고 어떤 점이 좋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저것보다 더 발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 경제를 얘기하니까 기존 경제관념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환경경제학이 이제 이런 어떤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1990년도에 나온 환경경제학 책에 그 순환경제에 관한 장이 처음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거기 보게 되면은 저 순환경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이제 뭐 폐기물도 나오고 이게 다시 경제로 돌아가고 이런 어떤 생각을 갖다가 90년대가 되니까는 이제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교과서에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갖다가 그 교과서에다가 써놓고 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만 쓰레기를 갖다 자연에 배출해야지, 그걸 넘어버리게 되면은 자연이 기능을 잃어버린다. 예? 그러니까 자연이 소화할 수 없는 만큼의 폐기물, 오염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경제가 양립 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저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요. 근데 원래 지금 우리 주류 이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의 그 경제 모델은 신고전파 모델인데, 그걸 처음 만든 사람이 레옹 발라라고 하는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그린 경제표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이 이제 주된 생산 요소죠.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중에서 자연환경 같은 거는 토지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주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 노동력하고 자본은 그 감가상각도 필요하고 보험료도 필요하고 이게 잘 관리를 하고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거는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아무리 거기서 어떤 짓을 하고 뭘 해도 땅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 표를 보게 되면은 감가상각하고 보험료가 전혀 책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저게 기본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20세기 내내 그 환경을 사실은 파괴해 온 거죠. 그러니까는 아주 단순하게 이 사물들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바라본 게 얼마나 큰 폐해를 끼쳤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하고 이제 반대되는 입장의 그 막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이거는 틀림없이 붕괴한다. 이제 그 표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왜 붕괴하냐? 그 물적 생산 요소, 생산에는 물적 생산 요소와 인적 생산 요소가 있는데, 자본주의는 물적 생산 요소를 인적 생산 요소의 증가보다 더 빨리 증가시킨다. 그게 이제 그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윤을 최대화해서 잉여 가치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그런 맹목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거를 보더라도 인구 증가가 있으면은 그 인구 증가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무슨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구 증가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죠. 뭐 생산 시설도 그렇고 소비량도 그렇고 모든 게 이렇게 됐는데, 그 그래프는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만 우린 그거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자본주의가, 근데 그 잉여 가치라는 거는 노동에서만 나오는데, 노동에서 나오는 게 부족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확대 재생산을 한 맹목적인 그 추세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붕괴한다.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은 지금 지금 시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기서 뭘 말을 하려고 했는가. 인적 생산 수단과 물적 생산 수단의 그런 불균형. 그리고 과연 인구 증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게 다 생태 위기 시대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하여튼 사실은 그런데 붕괴를 막아주는 거는 이제 이 제3세계권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쿠바 같은 나라들에서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이 원재료들을 가공한 것들을 선진국들이 도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가지고서 축적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어 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생태 위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사실은 20세기 후반, 1950년대, 60년대 이렇게 되면서 그게 점점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핵에너지, 핵무기하고 핵발전소 이런 것들이 그때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정말 어떤 환경 오염 차원을 떠나가지고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태 부양 공간 자체를 갖다가 영구적으로 축소시키고 파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순환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그러한 문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순환의 개념을 갖다가 이 경제관념에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새로운 경제학, 그리고 생태적인 전환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 노동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가 이렇게 따로 띄어가지고서 이렇게 생산 요소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자연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돼가지고서 돌아가는 존재이지 자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서 노동력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런 측면을 경제학에 다시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동자한테 아무리 충분한 임금을 주더라도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자연환경 자체를 파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구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노동력에 대해를 재생산하는 수준의 투자를 안 하는 걸로 봐야 된다. 노동자들 재생산 기반 자체를 갖다가 파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노동력은 대우를 잘 해주지만 환경 파괴한다, 이렇게 따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노동력이 재생산이 점점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게 되고 있는 거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순환적인 그런 어떤 자연과 일체된 존재이고, 그 순환의 매개체는 흙과 물이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의 양분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물 같은 경우도 태양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서 물질들을 순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핵발전 같은 경우는 이 흙과 물이 순환되는 메커니즘 자체를 갖다가 끊어버린다. 이게 굉장히 거기 흙과 물이 방사능에 오염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한번 잘못되면 이게 유전이 돼가지고서 후손 대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순환 경제 시스템에서는 그거는 좀
그 문제가 있다. 그러고 유역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된다.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런 어떤 삶, 또 우리 아시아 지역의 이 삶,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유역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경제를 갖다가 설계하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최대한 자연력을 이용해서 순환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전통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순환적인 에너지, 교통, 물류, 폐기물 정책을 그 자연의 힘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만드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순환의 개념을 그런 어떤 경제관념에 직접 도입할 수 있는 경제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조건과 도달점인데요. 인적 자원과 자연환경의 유기적인 그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인간 노동력을 자연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는 경제학과 경제관념을 발달시키는 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환 시스템을 이룬 인간 노동력, 자연이 가지는 생태 서비스의 능동적인 역할을 살리고 인공적인 동력 장치의 무분별 사용으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엄중히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순환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파괴 축소하는 에너지 기술, 특히 핵분열 에너지 기술 같은 거는 과감하게 추방해야 된다. 그리고 순환 경제 단위를 이룰 수 있는 지리적인 유역권 중심으로 그 행정 자치 제도를 강화하고 이 지방 분권화를 해야 되고, 또 병역 같은 것도 지역에서 그런 어떤 인재 양성하고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로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핵 에너지하고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에서만 가능한 거로 인식을 하고, 순환 사회에서는 그러한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인식으로 전환되는 게 그 순환 사회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그렇게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사회 시스템, 글로 가는 게 목표다. 그래서 중남미하고 아시아권 등 여러 문화권의 순환사회의 지혜와 경험들을 나누는 교류의 장을 자주 마련해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략 20분 정도씩의 발표를 해서 시간이 이제 토론 논의를 위한 시간은 사실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경제학 하신 분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제가 경제학 하면서도 참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사실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1913년에 자본 축적론에서,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탈과 추출과 약탈과 파괴적인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가진 본성과 관련할 때 대안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에서 주는 함의가 크고, 김병곤 소장님도 인용하신 케네스 볼딩이 미국 의회에서 70년대에 무한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건 미친놈 아니면 경제학자밖에 없다는 얘기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과 관련해서 탈성장 얘기를 하지만, 이제 탈성장 후의 경제가 그럼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순환 경제, 순환 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건 사실은 지구적 차원에서 경제는 생산, 유통, 분배, 소비의 순환인데, 이게 거대한 규모니까 지구가 평평한 것처럼 보이는 듯이 사람들은 다른 그 순환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 관계가 전혀 인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꿔내는 데 있어서 순환경제의 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윈이 종의기원에서 얘기한 그 다윈의 얘기가 이컬러지고요. 경제는 이코노미인데, 이코라는 게 집이라는 공통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자연의 경제의 원리가 인간이 자연과 지구의 일부라면 그 원리 안에 인간의 경제 원리가 순응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자연의 경제의 원리라는 것이 그 순환성인데, 자연의 순환은 미생물이 그걸 되돌려주지만 우리는 추출하고 폐기하는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 안에서 독성화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속에서 지금은 그 경제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데 기업이 문제죠. 자본과 기업이 문제인데, 오늘도 경기도 DMZ 평화 포럼 그린 데탕트라고 해서 최재천 교수님하고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데, 아까 공항 발표도 나왔지만 사실 파타고니아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전 재산을 기부해서 생태에 기여하겠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ESG 얘기를 하고, 오늘 발표의 주류도 그거였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답이 될까라는 것이 이제 의문인 거죠. 그게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건가? 최재천 교수님조차도 기업들이 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진지한 데 대해서 대단히 놀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얘기라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성장이, 박석현 소장님 발표와 관련하면은 탈성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선택할 수도 없겠지만 이미 강요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존캅 교수님도 툴레잇이라는 가설을 이야기하셨지만은, 어제 저희가 생태문명원 포럼에서도 잭 월시 박사가 이야기한 것이 일종의 이제 붕괴와 관련된 겁니다.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다. 그 붕괴의 조짐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붕괴론하고 되게 다른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붕괴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100년에 걸쳐서 붕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그럴 수도 있고, 식량 시스템이 그럴 수도 있고, 에너지 시스템이 그럴 수도 있고, 재해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그럴 수도 있고, 복지 시스템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붕괴가 이미 시작된 거로도 볼 수 있고, 그것이 앞으로 초래하는 GDP의 손실이 이미 5에서 20%까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그 성장에 거대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데서, 그러면 그것이 다시 지역 차원에서의 선주민들의 지혜라든가 아니면 작은 도시 도넛 모델이라든가 이런 대안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의 적응과 생각에 희망을 주고 위로와 용서를 주는 게 저는 새로운 신유물론적 사유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의 경제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박태호라는 예전에 사구체 논쟁이 유명한 그 이진경 교수가 쓴 천개 유물론이라는 최근에 그러니까 사물의 관계를 이제 다시 보는 거죠. 그 관계를 보면서 인간과 사물, 인간과 재화, 인간과 환경, 인간과 동물, 그런 속에서 이제 위로와 마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대상화시키지 않은 것들을 새롭게 재편하고 적응하고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미 늦었다고 저는 경제학자로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라 이런 걸 가지고 그 성장에 이걸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만들어내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이건 이미 주어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저는 예를 들면 저희가 한국 사회가 고령화라든가 기후위기에서 저희들 세대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오히려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를 들면 60+ 기후행동에 가입해서 우리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위해서 뭔가를 새롭게 내놓고 후배들에게, 후속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자원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닌가, 사실 오늘 발표 3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편의 발표와 제가 좌장으로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를 덧붙여서 마무리를 했는데, 혹시 한두 분이라도 여기에 코멘트나 질문 주시면 5분만 시간을 더 써서 한 다음에 마무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간단한 의견이나 소감을 주실 분 플로어에 계신가요? 저희 발표자들끼리 상호 질의 토론은 이제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장윤성님, 녹색전환연구소의 청년 연구 활동가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시는
네, 반갑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장윤석 연구원이고요. 네, 생태경제학을 언젠가 공부하는 게 이제 소원인데 이렇게 포럼까지 열어주시니 이제 밥 먹다 뛰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생태경제학이 국제적으로 때를 맞았다는 생각을 이제 암스테르담 케이스나 아니면 IPCC의 저에너지 수요 모델 제출된 거 보고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패망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 까닭이 뭘까라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실제로 적용해서 쓸 데가 하나도 없는 학문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되게 실제로 지자체의 정책, 신공항 정책 연구, 막 어떤 정책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하셨던 장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화두가 이제 각 발표자마다 하나씩 전 있었던 것 같은데, 김병건 소장님께는 이제 포스트 케인지언 중심으로 생태 거시경제학이 지금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이제 엠페티포나 아니면 허먼데일리 같은 분들이 스스로를 생태 거시경제학자라고 소개하는 까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럼에도 생태 거시경제학을 수립해 나간다면 어떤 형식으로 수립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 박숙현 선생님께는 이제 우리가 기후 이야기할 때 왜 물질 사용량 축소 얘기를, 생태 발자국 얘기를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탄중위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비판이 경로 중심주의다 라는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적 이제 온실가스 감축 경로가 아니라 지표 자체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 전환 경로를 그릴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정건하 교수님께는 그 이제 생태 경제학자들이 정치 생태학을 같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탈성장 석사 과정이 바르셀로나 대학에 생기는 거 보면서 많이 했는데, 이제 기후정의, 기후운동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 가능성이나 운동적 가능성이 이 학문에 연동되는지 실천성 면에서 좀 의견이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은 대단히 이제 없어서 1분씩 그냥 김병건 소장님, 박승현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허먼데일리나 이런 양반들은 그 개념적으로 대략 그냥 거시경제 주제들을 개념화시키는 정도여서 그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경제 성장을 제로 성장에 가거나 아니면 심하면 축소시켜도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의 답을 하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NPT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나갔지만 대체로 좀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대목에서 보면 사실은 한국에서 관계자들이나 정책하는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토대로 해서 좀 진도를 빼야 될 과제들이 꽤 많이 있지 않나, 특히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SES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목표 중심적인 그 정책들을 다루곤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복잡한 시스템 그 상호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뭐 정책적인 개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결과는 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앞서서 뭐 순환경제하고 탈성장의 그 특징이 뭐냐면 사실 목적지향적이지가 않고 우리 삶 자체를 바꾸는, 베이스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경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마지막으로 짧게 정치 생태학 문제는 사실은 이게 제도 정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제가 붕괴로, 그러니까 그런 탈성장이나 붕괴가 우리 현실이 되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의 갈등과 불균형과 불평과 분쟁과 때로는 이런 것이 이미 이제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내기 위한 좋은 의미에서의 성찰과 함께 연대하고 이런 것으로서의 정치를 위해서
각성된 시민, 성찰적 시민, 기후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5%에서 10%가 사회적 경제가 사회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선한 역할인 것처럼 그 최악을 막을 것인가라는 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병권 소장이 쓰신 것처럼 사회적 상속의 문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대응해내기 위한 연대감과 유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정치이지 그랜드 디자인이나 시스템을 바꿔내는 세계 정부, 저는 그런 데 대한 기대는 사실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예,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그 다음 세션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비우고 해야 되는데 정말 저로서는 너무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들이 그래도 이 정도 세션에서 저희들이 함께 다뤘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혹시 앞으로도 이런 주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저희 생태문명원이나 또 중남미 선주민들의 지혜와 그것으로서의 새로운 경제를 다루는 세션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생태경제 세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발표자들 그리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